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화연구소 박수밀 교수님과 함께 우리 역사 속의 탐독가들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한 주는 정말로 좀 바쁘게 지낸 한 주였습니다. 네. 뭐 어쩌다 보니까 저 국회의사당까지 가서 오. 독서 문화 정책 포럼이라는 발표까지 좀 했었고요. 네. 네, 또 평산 책방이라는 곳에 가서 북토크도 하고요. 이런 저런 바쁘게 지낸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가 진짜 꽉 차 있었겠네요. 네. 네. 오늘 어느새 박수밀 교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지난 3번의 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이 라디오를 혹시 들었는지, 네. 들었다면 뭐라고 하던가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조금 주변 분들에게 나 이거 하니까 네. 들어라. 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했고요. 뭐 듣고 나서 우리 한석준 아나운서 목소리도 좋다. 네, 저도 자연스럽게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해 주었습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네. 얼마 전에 그 대중음악 평론가 서정민 감님이 출연하셨는데 네. 요즘 세상에 신곡이 하루에 10만 곡씩 나온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그 와중에 이제 어떤 곡들이 살아남아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아주 참 어려운 건데 네네. 생각해 보면 고전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네, 맞아요. 우리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하루에도 뭐 수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지만은 과거에도 이제 비슷하긴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책이라고 해서 다 고전이 아니라 네. 그 수천 년간 또는 수백 년간의 어떤 시간의 여각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통과해서 살아남은 그런 경이로운 생존자. 이게 이제 고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들 수 있었기에 살아남은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증된 보편성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고전이 갖는 매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그렇게 살아남은 고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2월 한 달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역사 속의 다독가들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고 성호 이익과 다산 정약용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두 분 일단 인물 소개를 그럴까요? 그럼 네. 먼저 좀 성호 이익부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두 분을 소개한 이유가 연암 박지원을 제가 앞서서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우리 고전에서 이 연암과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 이 다산 이제 정약용이다 보니까 연암만 이야기하면은 이 다산 팬들이 또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다산을 같이 꼭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고 다산이 가장 존경했던 이 남인의 또 이 거봉이 바로 성호 이익이라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실학이라는 개념은 그래도 고전에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실학을 우리가 흔히 뭐 경세치용, 이용우생, 실사구시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할 때 이 경세치용의 가장 출발점이 되는 분이 바로 성호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학의 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성호가 가족사가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성호가 태어난 바로 이듬해에 귀양지에서 좀 돌아가시고요. 네. 또 그래서 이제 둘째 형을 많이 의지했는데 이 둘째 형도 역적으로 물려서 감옥에서 또 죽어요. 아이고, 네. 그리고 또 바로 엄마도 또 어머니도 사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호가 난 정치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야의 삶을 선택을 해서 이 저 벼슬길을 가는 대신에 이제 평생 제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백성의 편에 사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 삶의 태도를 보면은 굉장히 좀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를 했고요. 또 이 서양 학문, 과학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열린 태도를 지니고 살아간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서 높은 성과를 이루는 건 어려운 건가요?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보면 네. 그 삶이 어려웠는지. 맞아요. 우리 이제 고전에서는 시궁 이후 공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네. 문학은 좀 궁핍해야 그다음에 굉장히 잘 쓴다. 뭐 좀 이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좀 더 삶의 고난을 많이 겪었을 때 그 문학과 예술에는 그 많은 이렇게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성호 이익에 대해서는 성호 사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단 이름은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네, 맞아요. 이분이 이제 사회에 도움을 주는 학문을 연구했는데 거기서 이제 공감하신 분들도 많고 제자도 많아서 아예 성호 학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 성호 학파 이제 우리가 흔히 뒤에 이 학파라는 말이 붙으려면은 굉장히 그 중심 인물이 좀 위대해야 돼요. 탁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율곡학파, 그다음에 성호학파, 다산학파 이제 이렇게 학파라는 말이 붙는 건데
특히 이제 성호도 굉장히 학술사에서 큰 발자취를 남겼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성호사설이라는 책이 많이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자를 많이 키워냈는데 흔히 우리가 이 성호학파가 되게 재밌는 게요. 성호 좌파, 성호 우파라는 말을 써요. 학자들이 그래요? 쓴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네. 이제 좌파, 우파 하면 되게 정치적인 맥락처럼 보이죠.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성호가 이게 서양 학문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했죠. 네. 근데 이제 천주교도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성호 제자들 가운데는 특히 서양학인 이 또 천주교, 이 서학을 갖다가 신봉한 학자들을 우리가 신서파라고 해요. 믿을 신, 서양 서자를 써서. 네. 그래서 요 분류를 이제 성호 좌파라고 하는데 정약용도 이 성호 좌파이고요. 그다음에 이가환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호 우파는 흔히 공서파라고 하는데 공격할공 서양서. 그래서 서양 어떤 천주교를 공격했다 해가지고 이제 요 그룹을 우리가 성호 우파라고 하는데 유명한 인물로는 이제 뭐 안정복, 신우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좌파 우파라는 말을 쓰고는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천주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싸움이라기보다는요. 이런 전통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외부의 새로운 서양의 가치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가 요 이제 고민에서 좌파가 가치의 혁신을 꿈꿨다면은 우파는 전통의 내실화를 꾀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성호 좌파와 우파가 있고 네. 그게 서학을 공부하느냐 아니면 서학을 공격하느냐의 차이라는 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성향의 제자 그룹을 이렇게 길러낼 수 있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성호가 좀 열린 그런 이제 태도를 지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토론 문화를 되게 좋아했대요. 성호가.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토론하는 그런 토론 문답의 독서 문화 덕분에 이제 다양한 성향의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성호 좌파와 성호 우파는 친했습니까? 공격을 했잖아요, 서로. 아까 그래서 네네. 신서파. 방어도 하고 공격도 네, 하고. 물론 이제 치열하게 토론도 했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요, 좀 이렇게 흔히 이제 공서파가 신서파를 공격해요. 예, 이제 그런 경향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제자들끼리는 나름 서로 기본적으로는 존경했다. 그러니까 존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바람직한 민주 시민이었네요. 네, 맞아요. 네. 그 당시에도 지금 개념으로 진짜 민주 시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정의 이 신하들이 아주 바람직한 민주 시민이라는 게 또 재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성호의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메모하는 습관이 있으셨다는데 저는 네. 이게 되게 이상한 게요. 네. 이 당시에는 볼펜이 없잖아요. 네. 메모하려면 먹 갈아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메모를 하죠? 그죠. 일단은 정말 이 메모라는 게 고전에선 너무 중요해요. 예.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저는 메모하는 자가 성공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성우가 이걸 되게 강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익숙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잊으면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록한다는 것은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머리에 입력된 생각은 바로 날아가기 때문에 손으로 메모를 해야만 그게 이제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연암, 다산도요, 이 메모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메모한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한 게 바로 성호 사설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질문하신 대로 아니 근데 이제 어떻게 옛날에는 메모를 했을까 그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요게 예전에는 뭐 이렇게 따로 메모장도 없고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이제 메모장이었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벽이나 기둥에도 쓰고요. 손바닥에도 쓰고요. 소매에도 이렇게 썼어요. 소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건 있었어요. 허리띠에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작은 수첩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패초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작은 대나무 통에다가요. 이렇게 먹물을 적신 솜을 넣었어요. 그게 이제 연갑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가지고 또 작은 붓과 요 연갑을 세트로 사실은 들고 다녔어요. 선비들이. 네. 먹물을 묻힌 솜이 있으니까 먹을 갈지 않아도 그렇죠. 즉석에서 대충 쓸 수는 있군요. 네, 맞아요. 아하. 그리고 재밌는 것도 하나 알려드린다면 질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빠를 질에다가 글서인데 빠르게 쓴다라는 건데요. 이 송나라의 이 장행거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 평소에 이렇게 식탁, 침대, 이제 요
또 요런 데다가 이렇게 붓과 벼루를 이렇게 준비를 해둔다며요. 그렇게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은 밥을 먹다가도 바로 적고 잠자리에 누웠다가 뭔가 또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일어나가지고 적고 요 습관을 지녔다고 하는데 요걸 이제 질서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성어도 뒤에 뭐 논어질서, 맹자질서 해가지고 질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요렇게 바로 그때그때 떠오르는 거를 메모하는 거를 우리가 질서라는 말로 쓰는데 이제 고전에서는 좀 굉장히 잘 쓰는 용어입니다. 질서라고 하는군요. 네네. 요즘은 질서라면 이제 규칙을 지키는 그렇죠. 걸 질서라고 하는데 물론 한자는 다르겠지만 네. 메모를 질서라고 하는군요. 네네. 빠르게 메모하는 거 특히. 빠르게 메모하는 거. 네네. 이 메모하는 것과 네. 독서하는 방식이 연관이 돼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독서하는 방식을 그대로 이렇게 옛날에는 사실은 읽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낭송을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읽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메모를 하지 않으면은 늘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할 때 뭐 주제별로 메모를 하는 뭐 그런 초록이라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독서와 메모는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예요. 요 네. 습관을 들이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메모를 하는 게 네. 책을 읽다가 떠오르는 생각이나 혹은 책을 읽다가 내가 좀 의문이 드는 것들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의문을 갖는 걸 아주 중요하다고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성어 이게 이 독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문을 품는 어떤 독서예요. 이런 말을 해요. 옛사람의 말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거 그냥 따라서 웃는 대로 그러니까 남이 하는 대로 따라서 웃기만 하면 내 생각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 따져서 밝히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게 특히 의문을 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거를 되게 이제 중요를 하는데 이제 오늘날에도 저는 흔히 우리가 독서에는 빠져 읽기가 있고 따져 읽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빠져 읽기는 무조건 그냥 읽는 거. 따져 읽기는 뭔가 이게 옳은지 그른지 따져가면서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따져 읽을 때야 나만의 어떤 견해를 이렇게 좀 확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작가의 생각이 옳은가 그른가도 따져 읽을 때 어떤 지식의 박제화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도 방지할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따져 읽고 나만의 견해를 갖지 못하면 그 책에 나온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 작가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네. 다 옳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옳은가 그른가를 자기 스스로 따져 읽는 건데 소설이나 시는 그냥 이렇게 좀 빠져 읽는 게 낫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떤 논설문이나 어떤 평론이나 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언론 매체는 이런 따져 읽기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요즘은 책으로 정보를 읽는 만큼이나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네. 내가 이쪽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쪽 영상만 계속 뜨고 계속 그게 강화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제 그럴 때도 그냥 생각 없이 그 영상을 보기보다는 그 영상 안에 있는 내용을 따져서 볼 수 있어야 되겠군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는 또 막 이게 딥페이크 막 이렇게 가짜 영상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원 출처를 해야지 그 출처를 갖고 특히 그거를 갖다 이야기하고 짜깁기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되게 주의해서 봐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출처를 쓸 때 쓰더라도 되게 어떤 한 부분을 가져와서 그 맞아요. 글 내용과 안 맞게 돌려 쓰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 왜곡, 조작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특히 이 독서에 있어서도 뭔가 읽을 때도 그렇게 좀 더 양면 반대편을 따져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성우께서는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는 독서를 할 때 네. 의문을 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셨는데 혹시 네. 이거에 관한 뭐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이제 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역사서를 읽을 때마다 늘 의문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왜 착한 사람은 착한 쪽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악한 사람은 악한 쪽으로만 기록되어 있을까? 나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아하. 이렇게 말하면서 착한 가운데도 악함이 있고 악함 가운데도 착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사서를 읽을 때는 그래서 한쪽만 보지 말고 반대편도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좀 역지사지라고 해야 되나요? 또 따져 읽기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역사라는 게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승자의 편에서만 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패자의 어떤 상황과 처지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음미를 해볼 수 있는 게 또 역사를 제대로 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저는 이거 대학교 때 가서 겨우 좀 생각해 본 부분이었는데, 네. 그때 왜 우리가 그 로마 역사를 보면 정사라고 말하는 게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사인데, 네. 그 한참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로마인 이야기. 예, 그 엄청나게 유명하죠. 인기가 예, 많았죠. 네. 근데 거기에 보면 로마사하고 로마인 이야기에 같은 인물에 대해서 아주 정반대로 평가한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하드리아누스 황제인데 그 부분을 보고 네.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내가 누군가가 이 사람 좋은 황제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나쁜 황제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그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네, 맞아요. 처음 해본 거죠. 저도 로마인 이야기를 사실 집에는 근데 읽어보진 사실 않았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말씀대로 학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렇지는 않아요. 네. 두루두루 읽어야 돼요. 저 역사서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말씀대로 누가 이 인물을 갖다가 어떤 이렇게 칭찬했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또 혹시로 반대 입장은 없는가 두루 살펴서 거기에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좋은 독서 태도인 것 같아요. 네. 성호께서 아주 좋은 가르침을 주셨네요. 네. 꽃길 선배님께서 삶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나 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8555님은 저도 집안 곳곳에 메모노트가 있긴 해요. 혹시 저도 성공할 가능성이. 그럼요. 메모 많이 하시는 분은 성공한다고 우리 저 박순일 교수님 얘기하셨어요. 벽, 기둥, 손바닥 참 지혜롭네요. 그러게요.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에는 정말 보이는데 아무데나 썼군요. 네, 나뭇잎에도 쓰기도 하고요. 네. 나뭇잎에 쓰면 보이나요? 네, 그 이동무가 특히 나뭇잎에 많은데 활엽수 이렇게 넓은 게 넓은 있잖아요. 거, 네. 옛날에 뭐 뽕잎이라든가 뭐 네. 이런 거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쓰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근데 한자는 획이 많아서 네. 너무 작게 쓰면 또 안 그렇죠. 보일 것 같고. 근데 옛날에 뭐 초서도 있고 방법이 많습니다. 초서로도 그래요? 많이 쓰거든요. 초서는 그래요? 단순합니다. 네. 그런 거 생각하면 한글이 좀 좋은 것 같긴 한데요. 네. 참 요즘 이렇게 뭐 사람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네. 뭐 어떤 인물이 뭐 마음에 안 든다. 나랑은 너 다른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짓는 순간 저는 이걸 네, 이걸 맞아요. 규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규정 짓는 순간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우리가 이제 삶에서 인간이나 현상을 바라보는데 중요한 태도가 이게 양면성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워낙 현상도 복잡하고 인간 내면도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특정한 하나의 면이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단순하게 뭐 어떤 선인 악인으로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되고요. 저 성호의 말대로 착함 속에도 악함이 있고 또 악함 속에도 착함이 있는 그런 인간 내면의 좀 복잡성을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우리가 너무 진짜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 알고리즘 때문에. 네네. 그래서 확증 편향이나 이런 거 갖기 쉬운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면 진정한 그 무지를 갖게 돼요. 그 외의 것은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진정한 무지라고 하십니까? 네네. 오히려 그게 좀 더 위험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어떤 성호처럼 뭔가 좀 따져서 그 반대편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뭐 지적인 정직성 그런 태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성호와 다산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로 성호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책을 읽을 때, 지식을 습득할 때 의문을 품고 봐라. 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성호 이익께서 중용을 아주 좋아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중용의 중용을 소리로 한번 만나보시죠. 유창의 소리입니다. 율창 중용. 율창 중용, 유창의 소리로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또사님께서 시오노 나나미가 분명 재밌게 이야기를 꾸며나가는 재주는 있지만 그의 제국주의적 역사관이 자꾸 읽기를 걸리게 하더군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런 분이 이제 비판적 읽기를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네. 나의 생각을 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래,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우리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박순일 교수님께서 성호 이익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자, 성호 이익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토론에 대한 것도 너무 재밌어요. 사실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게 요새도 잘 안 되는데 맞아요. 이걸 18세기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제자의 의견을 듣다가 그게 옳으면 자기 생각도 바꾸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성호의 정말 이 좀 특별한 어떤 훌륭함이라고 하면은 그 이 토론 문화, 의문을 품는 토론 문화가 활성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정말 이제 제자들이 혹시라도 이제 어떤 그 스승의 이렇게 견해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거나 또는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면은요, 그거를 인정을 하고요. 진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진짜 어떤 그 제자인 신우담이라는 사람이 이제 네. 자기의 어떤 학설에 대해서 좀 견해를 다르게 하니까 자기가 보더니 그래 내가 이게 좀 잘못이 있어 하면서 내가 이렇게 교정하고 잘못을 지적해서 가르침을 주기를 바란다.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낸 그런 어떤 내용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스승이라는 권위를 내려놓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성호이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그 제자한테 나애가 잘못된 것은 교정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거. 사실은 이거는 그만큼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대학자의 면모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품이나 어떤 학식이 크지 않으면은 그러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호이익이 확실히 대학자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놀랐습니다. 일단 신우담이라는 분은 아까 그 공서파, 성호 우파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신 분이고 네. 그 이분의 어떤 그 다른 견해에 대해서 그걸 받아주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그 유교의 어떤 저는 유교의 그 교육 방식이 약간 도제식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 도제식 교육 방식은 위에서 얘기하는 걸 거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이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는 그냥 스승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이 성호와 그 제자 그룹의 이제 독서 방식이 그래서 특별하고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맥락에서 지금 요 어떤 성호와 제자들 간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양상이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 토론을 할 때 만약에 제자들이 어떤 농담과 망령된 말을 하더라도 그거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꼭 어떤 정답을 이야기해야만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치에 어긋나거나 좀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혹시 거기에 어떤 찰나의 진실이나 새로운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틀린 말을 하면 어떡하나 해서 이제 불안해서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농담식의 말, 틀린 말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수용을 하니까 제자들이 더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냈던 게 바로 이 성호 집단의 토론 문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네. 진짜로. 왜냐면 저희가 보통 사극을 볼 때 보면 왕도 네. 뭐 얘기하다가 옛 성현의 말씀에 이러니 무조건 따라야 된다. 대체로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맞아요. 하잖아요. 네. 뭐 사실 정조도 그랬기 때문에 이 실학자들을 어느 정도 멀리한 거고 네. 이 성호의 생각을 왕이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네. 뭐 사실은 이제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뭐 신하가 이렇게 간언을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수용하는 예가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대로 일반적으로는 어떤 권위에 대들거나 저항을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감히 스승한테 또는 윗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우리 20세기까지도 있었던 문화이기는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성호가 이렇게 열린 태도로 또 자기의 어떤 틀림을 인정할 수 있는 거. 오히려 저는 이런 자가 진정한 권위를 갖는 자가 아닌가. 그래서 권위와 저는 권위주의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그럼요. 권위주의는 자기가 이렇게 높임을 내세우는 게 권위주의고요. 권위는 진정한 권위는 남들이 높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틀린 것도 겸손히 인정할 때 오히려 남들이 더 인정을 해주는 진정한 권위를 가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감히 옛 성현의 말씀을 어기려 하느냐 이게 네. 아니라 네. 성현의 말씀이 틀릴 수도 있지 네. 라는 거네요. 네, 그것도 있고 또 내 말이 틀릴 수도 내 있지.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네. 야,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진짜 모두가 바라는 어떤 직장 상사의 모습이나 네, 그렇죠. 네. 네. 우리 교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교수님 앞에 두고 할 말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교수와 제자 사이에도 제자가 네. 교수님 말씀을 함부로 어깃장을 놓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또 스승이라는 권위 때문에 제자들이 그냥 되게 따르는 게 일반적이겠죠. 지금도 그렇긴 네. 하지만 가끔 보면은 제자들이 다른 견해나 이거 용감하게 말하는 제자가 있어요. 있어요. 네, 저도 네. 이제 그걸 경험을 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때 노력하는 거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나도 내가 틀릴 수 있어. 이런 가능성을 늘 좀 열어두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 지식은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도 이제 자존심은 내려놓고 나도 배우면서 성장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내가 혹시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틀린 말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라. 저는 그러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읽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성호 이익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꾸 생각을 변화시켜 가는 것 같아요. 또 이걸 받아들이는 교수님의 훌륭한 인품이 또 느껴지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아니 뭐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자, 이 성호 이익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럼 네. 오늘 2월의 마지막 인물 다산 정약용 가겠습니다. 네. 어떤 인물입니까? 네, 사실은 이 다산정약이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 이거 원래 막 뭐 2시간이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란 인물이에요. 왜냐하면은 가장 널리 알려진 우리 고전의 이제 인물이에요. 그쵸. 유적지도 가장 많이 있습니다. 뭐 수원화성, 뭐 강진, 저 남양주에 가면 다산 신도시예요. 이름 자체가. 그렇죠. 그만큼 지금 네, 한국인이 사랑하는 그 인물인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22살에 과거 초시에 합격을 하고 28살에 최종 합격을 하면서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조가 수원화성을 건설할 때 거기에 이제 공사 책임자가 되어가지고 거중기, 유형검 이런 거를 이제 발명을 해가지고요. 10년 예상인 그 수원화성을 2년 반 만에 또 완성을 하고요. 젊은 시절에 천주교에 사실은 굉장히 심취를 해요. 근데 이제 벼슬 하고 나서 이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너무 곤욕을 많이 치르고요. 정조가 이제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 천주교 박해 사건이 있어요. 신유 사옥이라고. 그러면서 온 집안이 폐족이 돼요.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서 뭐 셋째 형은 그야말로 참수형, 뭐 둘째 형은 유배형, 그리고 이제 다산이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강진으로 유배를 가서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는데 오히려 이 귀양살이 동안에 제자도 많이 양성해서 다산학당도 양성하고 또 저술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이제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네. 자, 강진에서 유배가 이게 또 1, 2년도 아니고 한 18년 정도 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자포자기하게 되기 쉬운데 네. 이분은 거기서도 계속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네. 그걸로 제자들을 길러내셨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이렇게 이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지금도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그냥 보내잖아요. 예. 시간을 때우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이제 다산은 그 남은 시간을 갖다가 더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이렇게 몰두를 하고 또 이 강진 옆에 해남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기 이제 어머니가 바로 이 해남 윤 씨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다산이 중앙정계에선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남에 있는 젊은이들이 또 강진으로 몰려와서 이런 사람들 두루 다 이제 품으면서 제자도 양성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저술을 합니다. 또 하긴 이렇게 훌륭한 선비가 그렇게 먼 곳에 갈 리가 없으니 네. 이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땡큐인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뭐 훌륭한 것도 있지만 또 유명했거든요. 정조의 총애를 받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혹시라도 내가 조금 뭐가 이렇게 좀 한몫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자들도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랬겠죠. 계속 좀 귀양살이를 너무 오래 하니까 좀 떠난 제자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런 뭐 학식도 그렇고 뭐 여러 면에서 이제 유명한 분이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귀양 갔음에도. 네. 네. 그 유배지에서 이렇게 제자도 많이 기르시고 학문 연구도 하셨는데 네. 동시에 두 아들에게 편지를 많이 쓰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 편지 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고 하는 또 그 박성무 선생님의 이제 책도 좀 유명하기는 한데요. 이게 참 멋있는 말 하나가 있어요. 독서야말로 인간 세상의 가장 맑은 일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자식들에게 좀 제발 책 좀 읽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안이 망한 가문이 되었는데 이 망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거는 책을 읽는 것밖에 없어. 책 읽는 거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맑은 일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독서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왜냐하면은 부잣집 그 자제들은 독서의 참맛을 잘 몰라. 그리고 시골의 또 젊은이들은 깊은 경지를 알기 어려워. 근데 이제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 배운 데다가 또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독서를 할 수 있는 거야. 열심히 책을 읽어라.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럼 다산의 독서법의 특징은 다독입니까? 네, 이제 다독보다는요, 오히려 다산은요, 이렇게 흔히 이제 우리가 경물 취지의 독서라고 하는데요, 뿌리까지 캐는 공부, 이게 다산 독서법의 특징이에요. 뿌리까지 캔다고요? 네, 뿌리까지 캐라라고 하는 게 어떤 이제 글을 읽다가 어떤 글자가 만약에 내가 잘 모르는 거면은 그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 글자 하나하나도 고증하고 살펴서 근원을 반드시 알아야 해. 이렇게 하면서 그 글자 단어 하나의 어원까지도 끝까지 파내는 그런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경물 취지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근원을 하나하나 탐구하는 그런 뿌리까지 캐는 그 독서가 다산 독서법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철저히 읽는 걸 원하셨군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한 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네, 그렇게 이제 정독에 오히려 정독을 강조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그러고 나서 또 이 읽은 걸 설명하는 글을 써라라고 했다면서요. 네, 읽은 거를 설명하는 글을 써라. 맞아요. 그래서 읽은 거를 이제 설명하는 글도 써서 그것에 대한 어떤 책도 많이 썼는데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다산을 경세가라고도 하지만은 이제 우리 연구자들은 경학이라는 말을 써요. 그거는 이제 경전의 어떤 그런 뜻을 갖다가 또 하나하나 이렇게 풀이하고 자기의 어떤 뜻으로 또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그 담은 그 책이 엄청나게 많죠. 경세 경학. 그러면 이 다산이 저술했던 수많은 책들도 자기가 읽은 데서 읽은 책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깨달음과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네, 그 굉장히 많죠.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학이에요. 경학의 이분이 그런 자기가 읽은 특히 이제 경전이 많다 보니까 네.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제 다산 자신의 학설이나 생각을 막 쓴 게 있어요. 책들이. 네. 그거를 이제 우리 연구자들이 연구하죠. 그걸 이제 경학이라고 불러요. 예. 그럼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사서삼경이라고 말하는 그런 네, 책들, 그렇죠. 그런 책들에 대한 뭐 거기 나온 어떤 한 줄에 대한 자기의 생각 이런 걸 그렇죠. 네,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쭉 써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해설서네요. 네, 그렇죠. 다산 자신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자만 그런 경전을 그걸 이제 우리가 집주라고 불러요. 주자 선생이 한 건 뭐 논어집주, 맹자집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산은 그 집주까지도 그러니까 주자가 해석한 것이 나는 그거는 다르게 생각해.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걸 쓴 책이 있으니까 네. 재밌죠.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서양식 논문 시스템 아닌가요? 아,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진짜. 네. 과거의 어떤 지혜를 끌고 와서 다시 그렇죠. 한번 나의 생각을 보태서 얘기하는 그런 네, 방식인데 맞습니다. 진짜 이러려면 책을 정말 철저히 읽고 여러 번 읽고 해서 그 책 쓴 사람의 지혜나 마음을 완전히 읽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지금 다산을 포함해서 네. 그동안 우리 2월 한 달 동안 소개해 주셨던 많은 다독가분들, 탐독가분들께서 네. 다 독서를 그냥 뭐 많이 네. 양으로 읽어 제끼는 그게 네. 아니라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독이라고 불러요, 고전에서는. 꼼꼼하게. 정독. 네. 네네. 그렇게 정독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습득하고 익혀야 된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다독도 강조하기는 해요. 일단 그래요? 널리 읽어라. 이것도 많이 강조를 해서 우리가 뭐 다독, 그다음에 다독, 다상량 많이 또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죠.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지금 바로 안 떠오르네. 다독, 다상량. 그러게요. 다 뭐가 있는데, 하나 있는데? 그저 하나가 뭐지? 있는데 지금 제가 바로 다독, 떠오르진 다상량. 않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도 어쨌든 우리 고전에서는 많이 강조를 하는데 특별히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정독을 많이 또 이렇게 또 꼼꼼하게 읽기도 강조를 하죠. 여러분 알려주세요. 다독, 다상량 하나 그러게, 뭐죠? 그러게 말해요. 저도 네.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 저 들으시는 청취자가 좀 알려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문자 좀 보내주세요. 네. 이 4주 동안 조선의 탐독가들 쭉 만나봤습니다. 한 분 한 분 이게 정말 이게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다 문이랍니다. 담은 네, 많이 물어보고. 많이 네. 물어봐라. 네네, 담은, 맞네요. 다독 다상량. 예. 이 4주 동안 살펴본 탐독가들이 한 명도
스타일이 겹치지가 않아요. 그죠. 재밌죠. 네, 다들 대단한 사람인 건 분명히 사실인데 그 대단한 방식이 다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 대단한 방식이 다른 이 우리의 대단하신 선조들, 대단하신 탐독가들을 쭉 보고 나니 네. 이분들이 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가 궁금해져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진정한 독서는요, 지식 자체를 흡수하는 데 머물지 않고요. 네. 내 안에 편견을 깨는 그런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를 물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어떤 탐독가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첫 번째는 좀 이 책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을 흡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내 안에 편견을 깨는 과정이어야 한다. 좀 토론하고 기록하고 묻는 능동적 독서를 해라. 이거랑요. 또 하나가 있어요. 더. 이 탐독가들이 이렇게 책을 읽었던 이유가 이제 결국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통받는 백성들을 도울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성장하고 또 어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을 이렇게 포용하는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고전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또 얻는 그런 열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고통받는 백성을 더 많이 도와주고 싶다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책을 읽는 거 혹은 정치를 하는 거 혹은 선비의 목표인 거잖아요. 네, 특히 다산이 다산이 강조하죠. 그렇죠. 그거를. 네, 그래서 네. 목민심서라든지 이런 그렇죠. 책도 쓰신 건데,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조선의 많은 유학자들이 이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저 이제 선현의 말씀을 현세에 구현하는 데에 목숨을 걸었고 네.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적과 네. 그 책을 읽는 방식이 반대였다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이 탐독가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거나 이제 여기에 이제 그쳤죠. 또 성현의 말씀을 그냥 쫓거나. 근데 조선 후기에 특히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들, 지금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게 다 실학자예요, 사실은. 네네. 이 실학자들이 이렇게 조금 더 어떤 다양한 관점에서 개성적이고 또는 백성 어떤 타인의 또는 약자의 아픔을 같이 좀 공감하면서 그거를 좀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공부를 한 건데 그건 아마 실학자들의 독서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실학자 독서의 네, 네. 특징. 네, 참 실학이라는 게 그 당시에 정치로 안 이어지고 요즘 우리나라의 학문으로 안 이어진 게 정말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특히 역사학계와 이제 우리 국문학계에서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바로 실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실학자들의 뭐 독서법을 비롯해서 이렇게 현실에 관심을 갖고 이런 어떤 애민 정신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21세기의 필연 정신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저는 할 때마다 참 시대를 보면 놀라운 게 이 네. 시기에 어느 유럽의 나라에 이런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네. 부분들이 정말 볼 때마다 놀랍고 그렇습니다. 네,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상, 이 두 줄만 해도 네. 이러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아, 네. 형이 너무 멋있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끝으로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소감이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 네, 하여튼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이렇게 먼저 한석준 또 아나운서님과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네, 이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것도 네, 좋았습니다. 네. 혹시 올해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저는 분명한 게 좀 있죠. 왜냐면 저는 그 이제 우리 현대에 한강이 있다면 고전엔 연암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이 연암이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소중한 문어임을 좀 널리 알리고 자리매김하도록 제가 지금 노력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연암 산문 또 작업, 열알기 또 어떤 책도 하나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한번 연암이 여행했던 그런 사행로의 여행기를 쓰는 것도 제 이제 궁극적인 목표이다 보니까 이런 연암의 정신과 가치를 좀 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서 우리 세종대왕 충무공과 더불어 연암이 우리나라를 자랑하는 그런 위대한 문호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저의 목표입니다.
무슨 연암교 신자 장로님 말씀 같습니다. 아 근데 연암교 신자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아하는 인물은 뭐 예를 들어 뭐 이동무나 오히려 마음은 막 예. 뭐 박재간한테 갈 때도 있고 그래요. 아, 그래요? 하지만 이제 연암의 정신은 예. 현대 우리 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정신을 갖추고 있다. 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널리 알리려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교수님 덕분에 네. 연암이라는 인물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 네. 또 연암의 작품이 얼마나 좋은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고 저도 그래서 지금 열알기 첫걸음 이렇게 또 읽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 걸음 더 알게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네. 귀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2월 한 달 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박수밀 교수님 말씀해 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한석준의 문화시대 인문학산책 2월에는 박수밀 교수님과 함께 역사 속의 탐독가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내용이 좋으셨는지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수공님께서 소리내어 읽기, 따져 읽기, 메모하며 읽기, 의문 갖고 읽기, 두루 읽기 귀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백재나님께서는 독서는 지식도 쌓지만 편견과 잘못된 오류를 수정하고 내가 누구인지 찾아가는 활동인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의견 남겨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독서는 한 인간을 위로해주고 한 인간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어주었다. 박수밀 교수님의 책 탐독가들 속에 문장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신박서클의 바라는 마음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내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